제24화 이가 곽사의 난 제1장 정도에서 조조에게 대패한 뒤 바닷가로 달아난 여포는 패잔병들과 흩어진 군마를 거두어 모았다. 여러 장수들이 모이자 기력을 되찾은 여포가 말했다. 조조와 다시 결전을 벌여야겠소. 그러자 진궁이 말렸다. 지금 조조군은 기세가 크게 올라 더불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몸붙일 곳부터 찾아봅시다. 그런 다음 다시 와서 싸워도 늦지 않을 것이요. 그 말에 여포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몸붙일 곳도 없는 처지에 조조군과 다시 맞붙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그 자신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겠소? 내 생각엔 원소를 다시 찾아가고 싶은데. 먼저 기주로 사람을 보내 사정을 알아본 뒤에 결정합시다. 여포는 그 말을 따랐다. 진궁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여포가 조조와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원소는 참모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책사 신배는 이런 말을 했다. 여포는 승냥이와 호랑이 같은 자입니다. 만일 연주를 얻는다면 반드시 기주를 동호하려 될 것이니 조조를 도와 그를 공격하여 후환을 없애는 것만 못합니다. 그도 그렇군. 원소는 마침내 알량에게 5만 군사를 내주며 조조를 도우라고 했다. 조조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원군을 보낸다는 글발을 조조에게 띄웠다. 세작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여포는 크게 놀랐다. 조조군을 상대하기에도 벅찬데 거기에 원소의 원군 5만까지 합세한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찌하면 좋겠소? 여포가 묻자 진궁이 대답했다. 듣자 하니 유비가 서주의 새 주인이 된 모양인데 가서 의탁할 만한 곳입니다. 그럴까? 유비는 덕이 있는 인물이니 찾아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포는 그 말에 따라 결국 서주로 향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알리자 유비가 말했다. 여포는 당대에 뛰어난 용장이니 영접하러 나가야겠소. 그러자 미축이 말렸다. 여포는 호랑이 같은 자라 거두시면 안 됩니다. 거두시면 사람을 해칠 것입니다. 유비도 여포의 사람됨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서주를 호시탐탐 노리는 조조의 대군이나 원술의 야욕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여포 같은 용장의 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날 여포가 연주를 습격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곳이 화를 면할 수 있었겠소. 그러나 지금은 곤경에 빠져 나를 찾아온 것이니 딴 마음이야 품었겠소. 유비의 말에 깊은 속을 모르는 장비가 끼어들었다. 형님은 참속도 좋소. 설령 그렇다 해도 대비는 해둘 필요가 있을까요?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성박 30리까지 나가 여포를 맞은 다음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성으로 돌아왔다. 유비의 환대의 기가 살아난 여포는 관청에 도착하자 옛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왕서도와 모여여 동탁을 죽인 뒤 이가 곽사의 변을 맞는 관동지방을 떠돌았지만 많은 제후 중에 누구 하나 받아주는 이가 없더이다. 근자에 조조란 놈이 어질지 못하여 서주를 침범하니 사군께서 힘을 다해 도경을 구했지요. 이에 힘입어 나는 연주를 습격하여 그 세력을 분산시켰으나 뜻밖에도 간기에 빠져 병사와 장수를 잃었소이다. 이제 사군을 의지하여 큰일을 함께 도모하고 싶은데 사군의 뜻은 어떠하오? 왕윤과 공모하여 동탁을 없앤 것은 맞지만 그 동기는 충정 때문이 아니라 여자로 인한 질투 때문이었다. 거기다 연주를 습격했던 것이 마치 유비를 위해서 그리했던 것처럼 말했으나 사실과는 달랐다. 그러나 유비는 일체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도사군께서 돌아가시고 서주를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임시로 맡아왔는데 이제 다행히 장군께서 오셨으니 자리를 양보해드리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유비는 마침내 패인을 가져다가 여포에게 주려고 했다. 여포도 선뜻 받아들일 생각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유비의 등 뒤에서 녹이 띈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관우와 장비를 발견하고는 선웃음을 지으며 내밀었던 손을 슬며시 거두었다. 나 같은 일개 용부가 어찌 주를 다스릴 수 있겠소? 아닙니다. 맡아주시오. 유비가 다시 권했다. 두 사람이 서주목에 패인을 두고 서로 양보하는 것을 본 진궁은 한마디 거들지 않을 수 없었다. 손님의 힘이 세다고 주인의 것을 빼앗는 법은 없습니다. 여포 장군은 유사군께 투항하러 온 것이지 서주의 욕심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니 더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유비의 의중을 꿰뚫어보는 듯한 말이었다. 그제야 유비는 더 권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대접한 뒤 살집을 내주었다. 다음날 여포가 답례로 초청함에 유비는 관우, 장비와 같이 그의 집으로 갔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여포가 유비를 안 채로 청함으로 관우와 장비도 따라 들어갔다. 여포는 자기 아내와 딸에게 나와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유비가 극구 사양하자 여포가 말했다. 아우님, 사양하실 것 없소이다. 이 말을 들은 장비가 고리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우리 형님은 금지옥엽의 황족이신데 내깟 놈이 무엇라고 감히 우리 형님을 아우라 부르느냐. 이리 나와라. 내 너와 삼백합이라도 싸워주마. 당황한 유비는 장비를 꾸짖어 멈추도록 했다. 관우가 장비를 달래 얼른 밖으로 내보내자 유비가 여포에게 사과했다. 모자란 아우가 술에 취해 미친 소리를 한 것이니 여장군은 괴념치 말아주시오. 여포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이내 술자리가 파하자 여포는 유비를 전송하러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저쪽에서 장팔사모를 꼬나든 장비가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포야, 나하고 삼백합 좀 붙어보자. 유비는 급히 관우에게 말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관우가 장비를 막아 더 이상의 사달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속이 불편해진 여포는 이튿날 유비를 찾아와 작별 인사를 고했다. 사군께선 버리지 않으셨으나 아우님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옳을 것 같소이다.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장군께서 떠나신다면 내 죄가 큽니다. 모자라는 아우가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데 대해서는 다음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소패라는 고을이 있는데 바로 전날 내가 군사를 주둔하고 있던 성입니다. 장군께서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개의치 않는다면 우선 그리로 가서 말들을 쉬게 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양식이나 군수물자는 대드리겠습니다. 여포는 유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손수 군사를 이끌고 소패성으로 갔다. 유비가 장비에게 타박을 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제2장. 한편 산 동지방을 평정한 조조는 조정에 표문을 올려 그 사실을 알렸다. 이에 조정에서는 조조를 건덕 장군에 제수하고 비정우에 봉했다. 이때 이각은 스스로 대사마가 되고 곽사는 스스로 대장군이 되어 아무 거리낌 없이 멋대로 행동해도 조정에 누구 하나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태위 양표와 대산홍 주전이 헌제에게 은밀히 아뢰었다. 지금 20만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조조에겐 책사와 무장이 수십 명이라 하옵니다. 만일 이 사람을 얻어 사직을 붙들어 세우고 한사한 무리를 쓸어버린다면 전하의 이보다 가행한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헌제가 울면서 말했다. 짐은 두 역적에게 괴롭힘을 당한 지 오래요. 그들을 조사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오. 양표가 아뢰었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먼저 두 역적이 저희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든 다음 조조에게 조서를 내려 군사를 이끌고 와 그들을 죽이고 잔당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게 하면 조정이 안정될 것이옵니다. 어떤 계책을 쓰려하오? 헌제가 묻자 양표가 대답했다. 듣자 하니 곽사의 아내는 두기가 대단하다 하옵니다. 곽사 아내의 처소로 사람을 보내 이간책을 쓴다면 두 역적은 자연 서로 물고 핥뜯을 것이옵니다. 이에 헌제는 조조에게 내리는 비밀 조서를 써서 양표에게 주었다. 양표는 고단해를 은밀히 사주하여 다른 일을 핑계로 곽사의 집에 찾아가게 했다. 그녀는 기회를 엿보다가 곽사의 아내를 만나 말을 걸었다. 저 이사마의 젊은 부인을 아시지요? 알다마다요. 이사마와 저의 주인은 절친한 사이니까 나도 그 부인과는 가까이 지내지요. 그러니까 부인께선 사람이 너무 좋으시다고들 하는 거예요. 그 미모의 젊은 부인하고 대장군이 오래전부터 정분이 난 사이라던데. 뭐라고요? 곽사의 아내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각의 젊은 아내는 동탁과 여포를 홀린 각이 초선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소문난 추씨 자매의 한 사람이었다. 자기 남편이 그런 미녀에게 빠졌다는 말을 듣자 곽사 부인의 눈이 뒤집혔다. 호, 기사마가 아시면 반드시 해를 입힐 것이니 부인께선 그들의 왕래부터 끊으셔야 해요. 곽사의 아내는 의심이 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요사이 외박을 하고 집에 안 돌아오시기에 이상하다 싶었더니 그 짓 하느라 그런 것이었군요. 부인께서 일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모를 뻔했어요. 그 꼴을 눈뜨고는 못 보지요. 양표의 아내는 방문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집을 나왔다. 질투에 눈이 뒤집힌 곽사의 아내는 양표 부인에게 제삼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여자의 투기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곽사가 이각의 저택에서 열리는 술자리에 가려 하자 아내가 말렸다. 가지 마세요. 왜 이사마는 속내를 알 수 없는 분이니까요. 속내를 알 수 없다니? 하하하, 당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군 그래. 곽사는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거사를 함께 성공시킨 이각과의 우정에 대해서 곽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두 영웅은 나란히 설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만약 그가 술에 독이라도 탄다면 소첩의 신세는 어찌 되겠어요. 독이라니?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오늘 밤엔 제발 가지 마세요. 제 소원이에요. 곽사는 만류를 뿌리치려 했으나 아내가 사생결단으로 막는 바람에 정해진 시각에 가지 못하고 말았다.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이각은 무슨 일이 생겨 못 오는 줄 알고 사람을 시켜 술과 안주를 곽사의 집으로 보냈다. 그러자 질투에 눈이 먼 곽사의 아내는 음식에 독약을 몰래 뿌린 다음 안으로 들이게 했다. 곽사가 먹으려 하자 아내가 말했다. 밖에서 들어온 음식을 어떻게 바로 드세요? 그리고는 음식을 하나 집어들여 내치자 개가 달려와서 그것을 받아먹었다. 곽사는 놀랐다. 개가 갑자기 팽이처럼 돌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머니나. 아내는 곽사에게 달라붙어 마냥 몸을 떨었다. 저것 보세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사마가 보낸 요리에는 저처럼 독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이로부터 곽사는 속으로 이각을 의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조회가 파하자 이각은 곽사를 억지로 끌다시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다가 밤이 이슥해서야 자리를 파했다. 곽사는 취해서 집에 돌아왔고 갑자기 복통이 일었다. 이를 목격한 아내가 말했다. 분명 중독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급히 똥물을 퍼오게 하여 탕약인 것처럼 곽사의 입속에 부어넣었다. 그러자 곽사는 구역질을 일으키며 먹은 것을 한바탕 토해냈다. 토사물에 섞인 똥 냄새가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보세요. 음식에 독을 넣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날 리 없어요. 속은 좀 어떠세요? 아내가 묻자 곽사가 말했다. 좀 살 것 같아. 이제 아시겠어요? 아직도 이사마를 믿으세요. 곽사는 화가 치미는지 씩씩거리며 말했다. 네 저와 함께 큰일을 도모했거늘 이제 와서 까닭없이 나를 해치려 들다니.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내가 먼저 그놈 손에 죽겠군. 그날부터 곽사는 비밀리에 갑옷 병사들을 점호하여 이각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3장. 이 같은 곽사의 움직임은 일찌감치 이각에게 보고되었다. 사태를 알게 된 이각 역시 크게 화가 나서 말했다. 곽사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마침내 휘하의 갑옷 병사들을 점호하고 곽사를 죽이겠다고 쳐들어갔다. 하나는 대사마여 하나는 대장군으로 대권을 나눠 갖고 있던 처지들이라 각기 거느린 군사가 수만 명이었다. 장안성 밑에서 혼전을 벌이니 도성은 금세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거기다 동탁 시대부터 기강이 없던 그들 졸개는 싸움질하는 틈틈이 재물을 노략질하는 데 더 치중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이러한 북새통 가운데서도 이각의 조카 이섬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을 미호성으로 모시도록 합시다. 임금을 모시는 쪽이 명분을 얻는 법이었다. 좋아, 모셔오너라. 이각이 승낙하자 이섬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에워싼 다음 임금과 복황후를 두 대의 수레에 나누어 태워 가후와 좌령에게 이를 호송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머지 궁녀와 내시들은 모두 걸어서 뒤를 따르도록 했다. 임금 수레인 거어가를 에워싸고 후제문을 막 빠져나올 때였다. 임금을 빼돌린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곽사의 군사가 앞길을 막았다. 그들이 마구 쏘아대는 화살에 맞아 죽는 궁녀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양편이 한창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뒤따라온 이각의 군사가 배후를 덮치자 곽사는 군사를 물리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성문을 빠져나온 임금 수레는 이각의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 반대로 곽사는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들어가 남아있던 비빈과 궁녀들을 몽땅 자기 군영으로 잡아가게 하고 빈 궁전에 불을 질렀다. 다음날 곽사는 이각이 임금을 납치해간 것을 뒤늦게 알고는 군사를 이끌고 이각의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그러자 이각 또한 군사를 몰고 나가 싸움을 벌이니 진영 안에 납치된 임금과 황후는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었다. 그 같은 광경을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광모제 중흥으로 한나라가 흥하니 위로부터 아래로
열도임금 이어지나 환영제 무도하여 종사가 무너지고 환관이 권세 쥐니 말세가 되는구나. 어리석은 하진이 삼공이 되더니만 사당주의 잡겠다고 간홍을 불러들여 이리는 쫓았지만 호랑이를 들이니 서주의 못된 동탁 음하고 흉악터라. 왕윤이 충성심을 미인계에 의지해 동탁과 여포 사이 원수로 만들어서 괴수를 진멸하니 천하가 편안한데 이 곽이 분품을 줄 그 누가 알았으랴. 나라는 다시 바뀔 다툼을 어이하나 황후 후궁 굶주리며 전쟁을 걱정하고 인심도 흩어지고 천명도 떠났으니 영웅들 사나달라 제각기 할 거 하네. 후세의 왕들이여 이것을 거울 삼아 국토를 등한시에 흠집을 내지 마라. 백성들은 죽어서 썩은 몸 흙되지만 원한 맺힌 피들은 산천에 남느니라. 역사책 펼쳐보던 나도 슬픔 못 이겨 아득한 예나 지금 영고성수에 탄식하네. 임금된 자 마땅히 근본을 지킬지니 그 누가 보검 잡아 나라기강 세우랴. 곽사의 군사는 형세가 불리해지자 잠시 물러났다. 이각은 곧 임금과 황후의 수레를 미호성으로 옮기고 조카 이섬에게 감시하도록 했다. 이에 이섬은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음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옆에서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의 낯빛이 모두 굶주린 모습들이었다. 보다 못한 헌제가 이각에게 사람을 보내 쌀 5섬과 소뼈 5마리 분을 달라고 하여 좌우에 나누어 주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을 전해들은 이각은 버럭 화를 냈다.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올리건만 어찌 또 그런 걸 달라고 하신단 말이냐? 그러면서 일부러 상한 고기와 썩은 쌀을 내주니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 역적놈이 이렇게까지 나를 업신여긴단 말이냐. 임금이 욕을 하자 시중 양표가 황급히 아뢰었다. 이각은 잔인하고 난폭한 자이옵니다. 이에 형세가 이르렀으니 폐하께선 잠시 고정하시옵소서. 그자의 성미를 건드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에 임금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용포 소매를 흥건히 적시자 신하들도 저마다 울음을 삼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아뢰었다. 지금 한때의 군마가 창검을 번쩍이고 하늘이 떠나가라 징을 울리면서 폐하를 구하러 오고 있다 합니다. 짐을 구하러 온다고? 그게 누구인지 알아보라. 임금이 반갑게 물었고 잠시 후 정황을 알아보고 돌아온 시종이 맥 빠진 소리로 대답했다. 곽사라 하옵니다. 아픈 호랑이인데 뒤는 늑대로구나. 짐은 어디에 몸을 의탁하면 좋을꼬? 헌제가 탄식하자 좌우의 신하들도 모두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이때 미호성 밖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났다. 이각이 군사를 이끌고 곽사와 싸우러 나갔기 때문이다. 제4장 이각은 채찍을 들어 곽사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내 너를 야박하게 대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 드느냐? 곽사가 말했다. 역적인 너를 어찌 살려둘 수 있겠느냐? 무예야.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인데 어째서 역적이라는 것이냐? 임금님을 납치한 것이 어찌 임금님을 모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느냐? 여러 말할 것 없다. 군사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 둘이 한판부터 승부를 가리자. 그래서 이긴 쪽이 임금님을 모시는 것으로 결판내자. 좋다. 바라던 바다. 두 사람은 즉시 진 앞으로 나가 맞붙었으나 십합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양쪽 말들이 거품을 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모래먼지를 일으키는 가운데 저쪽에서 양표가 말을 달려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두 분 장군은 싸움을 잠시 멈추시오. 이 늙은이가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특별히 여러 대신들을 모시고 왔소이다. 이에 이각과 곽사는 일단 싸움을 중단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양표와 주자는 조정 관료 60여 명과 함께 먼저 곽사의 진영으로 찾아가 화해하기를 권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번 싸움에 불을 지핀 것은 양표였다. 그가 자기 부인을 통해 곽사 부인의 질투심을 부추겼고 그 질투심이 이각 곽사의 싸움을 몰고 온 것이었다.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런 중재를 함으로써 가면 위에 또 한 개의 가면을 쓰려는 것일까? 어쨌든 양표도 복잡한 인간의 하나였다. 무조건 화해하라고.
그건 안 될 소리요. 곽사는 뜻밖에도 찾아온 관리들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었다. 너무하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왔거늘 어찌 이리 대접하시는 게요. 여러 관리들이 항의하자 곽사가 대꾸했다. 이각은 임금님을 인질로 잡아두었으니 나는 부득이 공경들이라도 잡아두어야 하겠소이다. 양표가 말했다. 한 사람은 임금님을 겁박하고 한 사람은 공경들을 겁박하니 대체 어쩌자는 게요? 발끈한 곽사는 칼을 뽑아 양표를 죽이려고 했다. 곁에 있던 중랑장 양밀이 있는 힘을 다해 곽사를 말렸다. 참으시오. 이각은 건재한데 조정의 원로부터 죽이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오. 양표와 주전을 보내 이각과의 화해를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말이었다. 이에 곽사는 양표와 주전을 풀어주며 다짐을 두었다. 당신 둘을 보낼 터이니 가서 이각을 설득해 보시오. 그러나 나머지 신하들은 모두 감옥에 집어넣었다. 밖으로 나온 양표가 주전에게 말했다. 사직을 받드는 중신이 되어 임금님을 바르게 모시지도 구하지도 못하니 천지간의 세상을 헛살았구려. 그렇소.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여.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소.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다가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다. 그 후 양표는 깨어났으나 주전은 종래 깨어나지 못했다. 황건적의 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명장으로 조정의 중신이 되어 종묘사직을 지키는 마지막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낙담한 그는 끝내 명줄을 놓고 만 것이었다. 양표는 주전의 종자에게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가족들에게도 알리라고 일렀다. 미호성으로 돌아온 양표는 임금에게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주전이 병을 얻어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을 아뢰었다. 뭐? 대산홍이 죽었단 말이오? 그러나 납치되어 있는 자신의 신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신하의 죽음을 애도할 형편도 못 되니 나는 왜 임금으로 태어났을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헌재는 밤이나 낮이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이로부터 이각과 곽사는 50여 일을 내리 치고받고 싸웠다. 투기심 많은 곽사의 아내가 집힌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두 사람 사이에는 싸움이 일인 것처럼 싸움이 생활인 것처럼 아무런 대의 명분도 없이 그저 이기기 위한 싸움이 날마다 계속되었다. 그 사이 쌍방의 시체는 가을 낙엽처럼 거리에 쌓였다. 그리고 그 썩은 시체 위로 쉬파리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녔다. 곽사는 날마다 미호성을 공격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본래 장안의 견고한 외성이던 미호성은 동탁이 다시 수리하여 안공불락의 철옹성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곽사가 공격을 해대어도 끄떡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싸움에는 곽사군을 이기고 있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각은 미호성에 갇힌 꼴이었다. 이미 군량이 바닥을 보이고 군사들의 마음도 흩어지고 있었다. 평소부터 사교에 요상한 술법을 좋아하던 이각은 이 상황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무당의 굿을 이용하고 있었다. 군중에서도 매일같이 북을 치고 신내림을 하여 하늘이 이각을 돕는다는 점괘를 뽑아냈다. 그러나 이런 사술로는 병사들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책사 가후가 여러 차례 간언했다. 그래도 이각이 듣지 않고 계속 무당을 부르므로 가후와 이각의 사이는 점차 서먹해지게 되었다. 이런 낌새를 알아차린 시중 양기가 은밀히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이 보건대 가후는 이각의 신복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폐하를 잊은 것 같지 않사옵니다. 폐하께서 그를 불러 방법을 모색해 보시옵소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침 가후가 들어왔다. 이에 임금은 좌우를 물리고 가후에게 울면서 말했다. 경은 한나라의 조정을 가엾게 여겨 짐의 목숨을 구해줄 수 없겠소? 가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뢰었다. 진실로 신이 원하던 바이옵니다. 폐하께선 더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신이 알아서 도모하겠나이다. 임금은 눈물을 거두며 고마워했다. 가후가 나가고 조금 뒤에 이각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가후의 일이 탄로난 것이 아닌가 싶어 임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